안녕하십니까. 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제일 존경하고 좋아하는 부동산 전문가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대한민국 대체적인 모든 분야의 각 전문가들, 제도권도 좋아하시고 일반 국민들도 좋아하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투미부동산 김재경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네. 투미부동산 컨설팅 김재경 소장입니다. 너무 과찬을 해주셔서 네. 항상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변 분들한테 김재경 소장님 얘기를 많이 듣는데 다들 좋아하세요. 아, 진짜요? 시공사분들도 좋아하시고 예를 제도권 가끔 전문가 세미나 가도 김재경 소장님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뭐 이런 모든 콘서트장에는 늘 계시잖아요. 아유, 또 좋게 봐주신 덕분에 네. 이렇게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이라고 하는 부동산 무크지가 있는데 1, 2, 3, 4에 모두 다 칼럼을 쏟아주셨고요. 연말 특대호가 나옵니다. 거기서도 또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갖고 오셨어요? 오늘 사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좀 논란이 될 만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한 5분 전에 봤잖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오실 거라고 상상도 못했었는데. 사실 저번 빠숑의 세상 다싸기 저번 달 영상도 네. 조금 논란이 될 만한 이슈를 그렇죠. 가져오긴 했었어요. 일명 순살 사태, 네. 이제 진실을 파헤쳐보자라고 맞아요, 하면서 맞아요. 영상을 올렸었는데 논란의 주체가 약간 조금 달랐죠. 일반적인 국민이 알고 있었던 그런 거와 다르게 우리 시행사라든지 시공사라든지 좀 더 깊게 건설 현장에 대한 내용들을 좀 낱낱이 보는 느낌으로 왜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계속 터질까에 대해서 얘기했었다라고 하면 오늘 이 영상은 까딱 잘못하면 진영 논리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최대한 정치적인 이슈는 배제하고서 팩트 위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을 조금 세게 잡아보았습니다. 대국민 사기 부동산 통계 조작 사태라고 하였는데 왜 대국민 사기인지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네. 이 통계 조작 사태 자체는 정말 공분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 뭐 언론에서는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만 네. 좀 더 디테일하게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이 사안 관련해서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숑님도 많이 접해보신 내용이긴 할 텐데 한국부동산원 통계는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었나요? 5년 내내 많이 들었죠. 구체적으로 좀 어떤 식으로 들어봤었나요? 일단 그 2017년도부터 막 그랬던 것 같고요. 그 KB하고 한국부동산 그땐 감정원이었어요. 그쵸. 한국감정원과 KB 시황이 이게 너무 격차가 많이 벌어져서 달라요. 심지어는 KB는 올라가는데 감정원 건 내려가는 적이 있었고 그리고 좀 유사하게 간다 하더라도 격차가 너무 나는 거예요. 부동산 114라고 하는 통계 기관이 또 있었는데 그 부동산 114는 KB랑 가깝고 그러니까 감정원 혼자 동떨어진 통계가 나와서 그때부터 한국부동산원 통계, 감정원 통계를 믿을 게 못 된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계속 언론에 노출됐었죠. 부동산 커뮤니티들 보다 보면 부동산원 통계는 사실 믿을 게 안 된다라는 말들을 공공연하게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끼리도 뭐 부동산원 통계를 본다기보다는 주로 막 KB나 부동산 114나 이런 쪽 자료들을 많이들 썼었고 근데 이제 부동산원 통계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들을 뭐 암암리에 다들 얘기했었다가 실제로 공식적인 뭐 언론 인터뷰에서도 부동산원 통계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신 분들도 있고 막말로 뭐 진짜 조작한 거 아니냐라는 말들이 있긴 했었는데 실제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최근 이슈죠. 9월 15일자 기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통계 조작을 했다. 감사원이 22명을 수사 요청을 했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조선일보 기사를 보게 되면 김유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께서는 통계협조 제대로 안 하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라는 아주 노골적인 얘기까지 즉 조사 중인 통계를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액 너무 수치가 높다 낮춰라 라는 구체적인 이런 지시들을 했었다. 이거는 통계법 위반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런 게 노골적으로 나왔었던 게 8.2 대책, 9.13 대책, 12.16 이런 등등의 대책들이 나올 때마다 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대책이 나올 때마다 통계 조작이 좀 더 노골적으로 나왔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입니다.
발표가 9월 15일자로 나왔었는데 부동산 원 통계가 워낙 안 맞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시세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정말 뜨거운데 부동산 원 통계는 뜬구름 잡는 소리 하고 있고 아직도 부동산 안정되고 있다, 하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아이 그래도 설마 진짜 조작이었겠어? 라고 했더니 조작이었다라는 감사 결과가 발표가 된 것이죠. 혹시 빠숑님은 이 감사원 보도자료 원문 읽어보셨나요? 저는 이제 통계 전문가였기 때문에 회사의 조사 리서치 기관이고 통계 분석하는 게 일이었기 때문에 다 봤죠. 이건 제가 다 전문 다 보고 제가 아마 블로그에도 아마 공유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제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 이게 저도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수치를 바꿔달라는 요청들이 되게 많아요. 클라이언트 사업부터 압박이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바꿔주지 않으면 다음에 조사를 주지 않겠어, 리서치를 해주지 의뢰하지 않겠어, 이런 것들이 저한테 압박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다행히 이제 한국갤럽에 계신 전 돌아가신 회장님이 그거는 프로젝트 숫자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절대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감정원이나 부동산원 같은 경우는 또 공공 국가 통계를 다루시는 분들일 텐데 이분들은 아마 민간 업체인 저희도 이랬는데 공공 공무원들이 얼마나 이 압박이 심했을까. 저는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구체적인 문구가 다 나오거든요. 지시한 문구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카톡 주고받았던 내용들이나 메일 주고받았던 내용들이 다 고스란히 전달된 거기 때문에 이 연구원들이 받았을 막 압박 때문에 제가 너무 괴롭더라고요. 솔직히 그랬습니다. 읽는 순간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그쵸. 예. 저도 이걸 읽어보면서 단순히 조작을 했다를 넘어서 뭐 이렇게까지 했나 싶을 정도로 한숨 나오는 사항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이런 디테일들까지는 다 나오지 않고 그냥 단편적인 사항들이 있는데 어떤 사항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계가 안 맞는다라는 말들은 사실 뭐 많이들 얘기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제 체감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사실 통계는 그렇게 단순하게 집계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뭐 생활물가 같은 경우도 봤을 때 막 체감되는 인플레이션 장난 아닌데 정작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뭐 4%래 라고 하면 아닌데 더 오른 것 같은데 하면서 내가 받아들이는 거랑 실제 통계에서 이제 변수들이랑은 좀 다르거든요. 실제 퍼센테이지 변화랑은 차이가 있다는 거를 전제조건을 깔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져온 자료는 KB국민은행 자료예요. 저도 사실 감정원 시세들은 안 썼습니다. 왜냐면 실제 분위기랑은 너무나도 괴리감이 있었다 보니까 감정원 시세는 저도 안 썼었지만 맞았다라고 말하는 KB 시세도 놓고 본다 했었을 때 제 기간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누적 변동률이에요. 딱 재임 기간 2017년도 5월부터 2022년도 5월 동안의 누적 변동률인데 보면 전국적으로 다 올랐죠. 근데 전국 40% 못되게 38% 올랐다고 합니다. 5년 동안 38% 올랐어? 라고 하면 네. 느낌이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는 많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꼈던 것보다는 좀 작죠. 그쵸. 예, 5년 동안 꽤 많이 보통 2배, 3배 오른 줄 알거든요. 그쵸. 다들 예. 2배, 3배 올랐는데 예. 그게 전국 평균에서 그런가 보구나. 서울, 인천, 세종, 대전, 부산, 제주, 뭐 대구 뭔가 퍼센테이지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괴리감이 있다. 그렇죠. 수도권에 좀 더 디테일하게 본다 하더라도 진짜 많이 올라간 것 같은 곳들 성남이 73% 올랐다 하고 광명 71%, 과천도 엄청 올라간 것 같은데 40% 올랐다라고 하고요. 자, 서울은 전국 평균, 경기도 평균까지는 그러려니 하는데 우리가 체감이 제일 잘 된 게 서울이잖아요. 그렇죠. 서울을 봤을 때는 상위 10개를 보면 이렇게 노원, 도봉, 강서, 양천, 구로, 뭐 송파 뭐 이런 식으로 용산, 마포 뭐 쭉쭉쭉 있어요. 제일 많이 올라간 게 우리 강남 3구 이렇게들 생각을 하잖아요. 서초구 52%, 강남구 58.9% 올랐대요. 강남 집값이 20억도 안 되던 게 40억, 50억으로 올라갔던 것 같은데 네네. 분명 2배, 3배 올랐는데 감정원이 조작한 게 아니라 KB도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일단은 오해를 좀 풀어야 되는 게 실제 통계량의 변화랑 우리가 체감되는 거랑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계라는 게 변하려고 하면 전체
모집단에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전수 네. 조사를 할 수 없다 보니 이제 표본들을 뽑지 않습니까? 네. 이 표본의 변화를 보는 건데 강남의 아크로 리버파크 실거래가가 뭐 무슨 40억을 찍었다. 호가는 50억도 넘었다. 라고 했을 때 특정 동호수가 그랬었던 거고 실제로 실거래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전체 모든 아파트 실거래가가 다 50억, 40억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오해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라고 했었을 때 강남에 아파트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것도 포함인가 라고 보면 사실 이거는 아파트만이거든요. 그렇죠. 법적으로 아파트의 정의는 5층 이상이면 다 아파트입니다. 건축법상 5층 이상은 아파트다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사실상 빌라임에도 불구하고 6층짜리 빌라, 5층짜리 빌라 있긴 있거든요. 이게 뭐가 아파트야 하는 애들도 통계량에는 이제 다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다 보면 실제 우리가 올라간 거는 막 2배, 3배. 그럼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체감 퍼센테이지는 200%, 300% 올랐어야 됐지만 실제 올라간 거는 그 5년 동안 누적한다 하더라도 50%에서 많아요 60%, 70% 올라간 걸로 나온다 라는 거를 봐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질문 중에서 호가를 빼고 평균을 낸 건가 라고 하시는데 저도 KB 자문위원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산정은 이게 호가 방식입니다. 일단은 부동산 원은 조금 방식이 달라요. 근데 일단 KB만 놓고 보면 시세를 이제 체크해주는 협력 부동산들이 그때그때마다 시세를 입력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실거래가보다는 호가에 가까운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호가라는 거가 믿을 수 있냐 없냐라는 건 차치한다 하더라도 호가를 반영한다라고 하면 더 높아야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체감되는 실제 집값 상승이라는 괴리감이 있다라는 거는 전제를 깔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실제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국민평형도 40억 넘겼다. 방포 아크로 리버파크 42억 신고가를 찍었다라는 기사가 2021년도 9월달 기사입니다. 그렇죠. 때가 최고 상승 시세가 나왔던 그때잖아요. 9월, 10월. 그쵸. 막 정말 뜨거웠었을 때 네. 3개월 만에 2억 정도가 더 올라서 뭐 이제 신고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그것도 무서운 거는 국민평형 33평형 기준으로라는 게 있고요. 21년도 6월달 기사인데 신고가가 계속 찍힌다. 강북 4대 장서도 20억의 속속이 실거래가 돌파들을 하고 있다. 이 4대장이 마용성, 광 해가지고 해당 지역들도 30평대 기준으로 해서 20억 실거래가들을 계속적으로 돌파하고 있었다. 근데 이 20억이라는 게 지금이야 뭐 20억 다시들 돌아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마용성 같은 경우도 용산은 20억이 다시금 넘었고요. 네. 마포랑 성동구가 지금 현재 매물 나와 있는 게 19억에서 20억 선이긴 한데 지금 잠실 리센치가 25억 실거래가를 찍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마포, 성동, 신축 대장 지역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다시 20억을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있는 게 지금 현재인데 지금은 시세가 뭐 이렇게 됐을 때도 그래 마포랑 성동은 좋으니까 더구나 여기가 모든 마포 성동이 아니라 신축 대장이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네. 문제는 저는 이거를 그 현장을 생생하게 다 체감해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마용성이 10억을 돌파한 시점이 2017년도 파리 대책 발표하고 네. 하반기에 주춤하다가 2018년도 1월부터 3월 달에 불장일 때 그때 10억 클럽 돌파하면서 뉴스 기사 뜨고 그랬었던 거를 저는 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사 한번 살펴보게 되면 2018년도 3월 달 기사입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10억 클럽이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그렇죠. 10억이라고 하는 금액은 강남에만 나오는 금액인 줄 알았거든요. 평양 따 상관없이. 예, 근데 강북이 10억대 클럽에 가입했다는 기사가 저희도 되게 신기했었어요. 야, 강북이 10억이라고? 10억이면은 저희가 예전에 재테크 시작할 때 평생 모아야 될 돈 있잖아요. 재테크의 목표점이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기는 살면은 일단 재테크의 목표를 이뤘네. 그런 느낌이었죠, 막.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강남에서야 이제 10억 얘기 나오고 했었지. 강북에서 10억? 지금이야 막 20억 하고 지금 그렇죠. 좀 떨어져도 네. 진짜
작년 말 네. 그렇게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도 마포랑 성동구 신축 아파트 가격이 한 16억 선까지 빠졌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빠졌지 그 이하로 빠지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아 그래 마포랑 성동구 입지가 있는데 뭐 용산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네. 10억 중반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 그렇게까지 문제인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10억 클럽이라는 용어가 있었던 것도 엄청 옛날 말 같지만 불과 2018년도 그 지난 정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냥. 예. 그랬던 거죠. 네. 쭉 나오죠. 우리 익숙한 아파트 단지들 왕십리턴 센트라스라든지 네. 뭐 레미안, 옥수, 리버젠, 뭐 신공호 파크자이, 성동구에서도 인기 있는 이제 뭐 왕십리턴 쪽이나 옥수동, 금호동, 야. 그리고 흑석동, 동작구 흑석동. 저때 아크로리버 하이미 입주하기 전이야. 보니까 센트럴빌 나온 거 보니까. 그쵸. 예. 그 광장동. 7구역 없었을 때야. 마포 마레프 여긴 너무 당연해. 부가연동에 있는 아현역 푸르지오도 10억이 넘어갔다. 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셨을 때 이 10억 클럽이라는 말이 왜 등장했었을까? 그만큼 10억이라는 게 그때만 하더라도 부자 아파트, 비싼 아파트의 상징적인 느낌이었었고 우리도 10억 클럽, 우리도 10억 클럽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때 이후로는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10억 클럽은 의미가 없어. 20평대도 10억을 돌파하고 있었고 그냥 20억 클럽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었고 뭐 노도강, 금강구 할 것도 없이 서울이기만 하면 다 10억을 돌파하는 그렇죠. 예. 상계 뉴타운이나 상계 주공 8단지 다 10억 넘었었잖아요. 예. 뭐 구축 아파트들도 다 10억이 넘어가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그리고 뭐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들도 뭐 15억 넘어가고 맞아요. 이게 현실이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 이전만 한다 하더라도 집값이 뭐 7억 이랬었던 때가 제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네.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20억으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집값이 2배가 아니라 3배 뛰었다 네. 라는 말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누적 변동률 했었을 때 일부 표본만 가지고서 이게 다 반영되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KB 시세 같은 경우는 호가 기준으로 갖다 입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통계의 차이들은 있는데 근데 우리 부동산원 통계 같은 경우는 KB랑도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는 아, 진짜 조작 아니야? 라는 얘기들은 했다 하더라도 진짜 조작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옛날 군사정부 시절이나 뭐 자유당 때 이런데 이때나 가능한 거지. 지금은 이제 문민정부고, 그다음에 민주화정부고, 참여정부고 그냥 지났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것들이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예. 실제로 국토교통부도 그렇고 한국부동산원도 그렇고 통계 조작 얘기 아니냐 뭐 이런 이슈들이 등장했을 때마다 아, 표본이 좀 달라서 그렇다. 그렇죠. 뭐 조사 방법의 차이다. 음. 그다음에 표본수에 좀 적은 데가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그것들 뭐 가중치 주는 상황에서 조금 차이 날 수 있다. 그 정도고 솔직히 우리 말로는 통계 조작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속으로 설마 그 말도 안 되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 안정될 것이다 쪽을 지지하는 전문가분들도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할 때 아 이게 뭐 특정 집값 뭐 실거래가 찍혔다 해가지고 이게 표본이 전체의 모수를 대변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아, 너네가 통계를 몰라서 그러는 거다라는 얘기도 하고 네. 뭐 실명은 안 밝히겠지만 그런 얘기들도 공공연하게들 했었죠. 네. 물론 그분도 진짜 이걸 조작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죠. 감사원 조사 결과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한 페이지에 모든 게 담겨 있는데 주택통계 조작 총괄 BH가 등장합니다. BH는 청와대 예, 블루하우스. 그쵸. 우리가 블루하우스 해가지고 이제 BH라고 하는데 청와대랑 국토부가 정확하게 확인된 것만 하더라도 94회 이상 부동산원 통계 작성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였다. 주중치, 속보치 등을 불법적으로 원래 사전에 받으면 안 돼요. 통계를. 근데 사전에 먼저 제공받은 다음에 이거 수치가 이상하다. 이거 제대로 조사한 거 맞냐 해명해라 라고 하면서 압박을 주다 보니까 본인들은 조작하라고 안 했다라고 주장은 하시겠지만 일단은 그런 압력들을 계속적으로 주게 되면 조사원들 입장에서는 아우 계속 또 이게 높게 뜨면 왜 이렇게 높게 떴냐고 해명해라 다시 조사해라 이러니까 적극적 개입이었는지
이제 간접적 개입이었는지는 떠나서 일단은 개입이 돼서 실제 시세랑은 통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요. 계속적으로 상승률 낮추라고 압박도 노골적으로 사실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증거들도 나오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KB랑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이 부동산원이 나중에는 이 조작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표본 가격 현실화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표본을 재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또 조작을 했다더라. 하향 조작하면서 새로운 불법 행위를 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통계 조작에 대한 첫 페이지를 읽으면서도 한숨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뒤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더 노골적인 얘기들이 나옵니다. 약간 저는 놀랐었던 것 중 하나가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더 적극적으로 뭔가 대책 효과가 나온 것처럼 부동산원에서는 가중치 적용을 중단해라 라고 하는 거는 기본이고요. 되게 어이가 없었는데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는 호가를 변동률에 반영하지 말라고 하고 반대로 하락할 때는 호가를 반영하라고 합니다. 기준이 똑같이 일치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KB나 어디서 막 상승한다. 또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제 상승한다라고 말을 할 때마다 그거 실거래가도 아니고 호가일 뿐이다 라는 호가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국토교통부는 이게 부동산원 통계 반영할 때 안 좋은 거는 호가를 반영하지 말라고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거는 호가를 반영하라고 하고 이게 말이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19년도 국토부 장관 취임 2주년을 앞둔 시점에 8.16 대책 나왔을 때는 하락세를 유지하던 변동률이 점차 상승해서 마침내 6월 3주차 서울 매매 변동률이 마이너스에서 보합세로 전환하게 되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대놓고 이대로 가면 저희 다 죽습니다. 마이너스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압박을 했다. 그러자 부동산원은 차마 많이 하락했다는 말은 못하겠고 0.001% 하향으로 조작했다. 그러면서 당시 보도자료가 서울은 32주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다. 강남은 상승이었겠지만 보합세라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게 배포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거는 우리들은 다 알고 있었었죠.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서 한동안 부동산 심리가 확 꼬꾸라졌었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집값이 하락하는 급매물들이 나왔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이 어떤 대책인지 기억하실 거예요. 8.2 부동산 대책 때에서는 각종 부동산 대책들이 다 나왔거든요. 양도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출이라든지 그래서 그때 당시 부동산 종합 선물 세트다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갖가지 대책들이 다 나오면서 그때 규제 지역들도 한꺼번에 다 지정하고 그렇다 보니까 충격이 너무 크다 라는 얘기들까지 했었는데 그때 딱 하나 빠졌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거였냐면 일명 종부세였죠. 종부세가 9.13 대책에서 나온 거예요. 8.2 대책에서 그렇게 강력한 규제들을 펼쳤었을 때 저도 그랬었고 빠숑님도 그랬었고 수요 억제 정책으로는 집값을 못 잡는다라는 얘기들을 항상 강조해 왔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수요가 눌릴 수는 있어도 그렇게 다주택자 규제를 하게 되면 일명 똘똘한 한 채만 선호되는 거는 당연한 논리일 거고 지방은 죽어나갈 수는 있어도 서울 선호 현상은 더 높아질 거다 했었고 실제로 당시만 하더라도 부산 막 힘들어하고 있을 때 서울은 폭등하고 있었거든요. 양도세를 강하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팔아도 남는 게 없으니까 안 팔죠. 그래? 그러면 니들이 이래도 버텨 하면서 내놓은 게 종부세 카드였습니다. 이 종부세 카드까지 던지기 나니까 너무 셌던 거죠. 9.13 대책을 발표하고서 언제부터 실행되었었냐? 2019년도 6월 1일자 그때 보유한 사람들이 종부세가 이제 확정이 되면서 종부세 폭탄이 터지는 거였죠. 이 9.13 대책이 워낙 컸다 보니까 실제로 서울도 부동산 가격이 빠졌습니다. 강남도 빠졌고요. 통계 자료를 딱 하나 보라고 하면 많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주택가격 전망 CSI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하는데 네.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고 이거는 심리 지표예요. 실제로 지수라기보다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봤었을 때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해서 긍정응답이 많으면 100보다 이상, 부정응답이 많으면 100보다 이하인데 그렇죠. 이게 정말 귀신같이 잘 맞습니다. 올라가다가 대책 나오면 꼬꾸라졌다가 올라가다가 대책 나오면 떨어졌다가 실제로 막상 8.2 대책 나왔을 때도 거래가 멈췄었지 실제 가격이 빠지지 않았었거든요. 일부 급매물들만 안 팔리니까 싸게 내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정도였었는데
9.13 대책 때는 진짜로 마이너스로 갔었고 실제로 가격도 빠졌었어요. 근데 2019년도 2월 달에 바닥을 찍고서 3월부터 쭉쭉쭉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때 당시 뉴스 기사들을 찾아보게 되면 강남은 가격이 회복하고 있다, 실거래가가 다시들 올라가고 있다 라는 뉴스 기사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또 그냥 언론사들이 건설사 앞잡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호구 잡으려고 한다. 보수 언론. 그쵸. 안 속는다. 네. 그러고 또 그때 당시 하락한다라고 말하시는 전문가분들은 속지 말아라. 끼리끼리 하는 거다. 말하는 얘기를 갖다가 하면서 오히려 더 혼동을 시키고 있고 실제로 실거래가는 그렇게 뜨고 있는데 네. 안 믿고 있었던 거죠. 일부 지역만의 얘기다 했었는데 사실 6월 1일 기점으로 해서 빵 터져 올라가죠. 왜냐? 그때 당시에 하도 언론에서 6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 종부세 확정되기 때문에 집값 다 빠진다, 급매물 쏟아진다 이런 뉴스만 나오다가 막상 6월 1일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였어요? 6월 1일 지나가니까 종부세 1년치가 확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굳이 이 가격에 팔 이유가 없어. 6월 1일 전까지 잔금 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5월 말 잔금이었다. 그럼 종부세 내가 계산해보니까 한 3천만 원 내야 될 것 같아. 한 2천 싸게 팔아도 나는 그게 더 낫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팔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2천 싸게 냈던 매물들을 다 걷어들이고 2천 올려서 끝이냐? 아니죠. 내 종부세 3천이 확정됐잖아. 3천이 더 얹어서 내놓는 거죠. 부동산 가격 하락한다라고 말하시는 분은 또 속지 말아라. 저거 잡으면 내가 호구당하는 거다. 왜 세금을 너네들이 또 하나 해야 되느냐? 이 조세 정가를 여러분들이 받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지만 사실 이 가격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파는데 어떡할 거예요? 매물들이 싹 잠겼고 실제로 거래량 통계를 보게 되면 6월달, 7월달, 8월달 거래량이 정말 적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 튀어올랐냐? 9.13 부동산 대책처럼 추석 전후로 뭔가 대책이 하나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을 했었어요. 실제로 가격대들이 또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근데 막상 10일 부동산 대책이 맹탕으로 나오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면서 치고 올라갔죠. 그러다가 12, 16 대책 나오면서 또 한번 주춤하고 그러다가 2020년도에 코로나 터지면서 또 꺾이고 이런 게 있었는데 실제로 이런 흐름들이 이제 주택가격 전망 CSI에 오히려 되게 잘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점을 봤었을 때 이미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거는 알 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달 기사 서울 아파트 32주 연속 하락 매매 전세 하락폭 확대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건설사에 이제 대변을 해주는 언론이다라고 하면 이런 기사가 왜 나올까요? 이거야말로 어용 언론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자님은 그냥 부동산원에서 그런 자료가 나오니까 그냥 그대로 쓰는 거죠. 실제로 그 보도자료 그게 나오니까. 그런데 더 웃긴 거는 그러면 이 기사를 믿고서 여전히 집값은 떨어지고 있다라고 믿었던 국민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들은 계속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실제 현장을 가봐라. 지금 매물이 없고 가격 올라가고 있고 이런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고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에 투자하고 있고 이런 시황들을 저희가 전달해도 욕은 저희가 먹고 있었는데 조작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걸 순수하게 믿고 정부 말을 믿고 통계를 믿고 움직인 사람들은 어떻게 따지면 다 사기를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오히려 이런 통계 조작 사건이 사실로 발표된 이후로 약간 위구심이 있었던 모든 퍼즐들이 맞춰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과거 기사 한번 가져왔어요. 네. 2019년도 11월 기사예요.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성장률 어려워도 부동산으로 경기 부양 않겠다. 그때 당시 MBC에서 이제 국민과의 대화하면서 그 유명한 대사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문제, 우리 정부는 자신 있다. 실제로 이거는 여러분 지금도 찾아볼 수 있어요. MBC. 이게 어느 순간 비공개로 전환될지는 모르겠는데 2019년도 11월 16일자 MBC에서 했었던 거고요. 이 풀 버전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파트는 제가 일부러 체크를 해놨는데 2시간 10분쯤에부터 쭉 나왔습니다. 몇 년이 지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살펴봤었는데 그때 한 아주머니께서 그 얘기예요. 현 정부를 지지하고 그런데 막상 부동산 대책을 믿고 신뢰하는데
고통받는 거는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께서 집값은 잘 안정되고 있고 부동산 자신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젊은 여성이 이제 또 질문을 했었어요. 대통령님께서는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방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저같이 한 채 내 집 마련을 희망하고 있는 서민들 입장에서 너무 힘들다 얘기를 했더니 정작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고 뭐 좀 다른 얘기들 했었던 거가 정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자신이 있다던 문재인 정권 집값 통계 조작으로 자신이 있었던 건지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때 당시 기사를 봤을 때 이거는 정말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뭐 지금 채팅창에서도 정말 그때 당시 이제 뭐 소름 돋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치권을 떠나서도 커뮤니티에도 불타올랐었죠. 이게 뭐 대통령이 현실과 상관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했었고 정치권에서도 뭐 이게 참모들만 부동산 대박 났다. 정책 실패 인정해라. 아니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라는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있었었고요. 정말 귀신 같은 핵심을 꿰뚫어 보는 기사를 찾아봤었어요. 부동산 가격 논란의 진실, 뭔가 느낌이 진실의 땅값이라고도 해석될 것 같은 이 문구가 있는데 이게 서진영 교수님께서 보게 되면 이제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하락했다. 전국적으로 안정됐다. 라고 했더니 시민단체에서는 지난달 기준 오히려 집값 상승은 어마어마하게 높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반박하고 끝장 토론을 제안하면서 강공이 나섰는데 막상 시민단체가 오케이 끝장 토론하겠다라고 하니까 물러나더라. 진짜 자신이 있었으면 끝장 토론했겠지만 사실 지금 와서 보면 조작 개입했었죠. 국토교통부는 알고 있었죠. 현실과 통계가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다 보니까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께서는 일단 정부 책임이 크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거죠. 공신력 있는 통계 자료를 생산해서 국민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뭔가 자꾸 이슈 따라가는 거 아니냐. 그렇다 보니까 산정에 대한 타당한 표본을 공개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신뢰성을 잡아야 된다 라는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초적인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 부동산 정책을 수립해야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고할 수 있을 거다.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뼈를 때리는 말을 했었었죠. 하나도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19년도 당시에 언론에서도 많이들 비판을 받았었어요.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국민들의 실정을 그렇게 모르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냐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이 시세는 알고 있냐? 주무부처 장관들은 도대체 어떻게 보고를 했길래 정반대의 말씀을 하냐? 이게 또 핵심이었던 거죠. 감사원 보도 자료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뒷페이지로 넘어가다 보면 나옵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동산원으로 통계를 사전 정보를 제공받은 다음에 실제 시장 상황과 연계된 것처럼 보이도록 하던가 대책 효과가 있는 것처럼 조작을 지시하거나 압력을 행사했다. 더 웃긴 거는 언론 등에서 통계 조작 의혹이 제기가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은폐를 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통계청에 대해서도 실제로 조작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갔었대요. 네. 경찰청에다가 신고가 들어갔었는데도 오히려 이거 보니까 진상 파악 결과 영향력 행사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 국토부랑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연락하는 걸 좀 자제해라 라는 국토교통부 내부 보고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언론에서 자꾸 예의주시하니까 통계조작 개입을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하지 말라도 아니고 자제해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비공식적으로 연락하는 거는 괜찮단 건가? 그럼 여기서 일단 명확한 건 나오죠. 국토부랑 청와대는 알았다는 팩트. 대통령은 알았는지 몰랐는지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좀 그렇게 생각해요. 좀 몰랐지 않았을까? 진짜 알았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모든 걸 통제했었던 4인방이 있었었죠. 지금 실제로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했었던 사람이 있는데 부동산 정책하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우리 막판에 빵뚜아네뜨로 이제 악명이 높았었던 김현미 장관님이 있지만
이 구조를 아시는 분들은 김현미 장관 자체에 대해서는 악감정은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사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은 국토교통 쪽 전문가가 아니에요. 부동산을 사실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장관이 된 거는 이거 사실 허수아비 장관이었죠. 실질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다 수립하고 내세웠었던 사람은 이 3인방이죠. 김현미 전 장관님을 직접 본 적은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기자님께서, 친한 기자님께서 김현미 장관님이랑 사석에서 얘기를 했더니 우리는 뭔가 멍청하고 바보 같은 이미지가 되게 강한데 사적으로 얘기해보면 진짜 총명하고 똑똑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직 그냥 명예로운 자리인 줄 알고 갔다가 갑자기 불명예로 퇴진을 해서 부동산 집값 실패의 원흉 이렇게들 알지만 사실 장관님 말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그때 그 당시에도 저는 워낙 2017년도부터 워낙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뭐였었냐면은 2017년도 8월 2일 날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파리 대책 발표하잖아요. 이분이 휴가를 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 불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대책을 발표하는데 국토부 장관이 주에서 발표해야 될 건데 본인도 모르고 있었다고 불려온 거예요. 파리 대책을 발표하는 날 휴가를 가 있는 분을 누가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 위에 누가 시킨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누구냐? 네. 그 내막은 누구냐?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3인방입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네, 5년 이제 동안 정책실장 했었던 분들 나오셨던 분들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순서대로네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전 정책실장 이렇게 해서 3명이 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수립했었던 사람들이고 김현미 전 장관은 그래도 일단 총대는 매야겠지만 본인 말로는 허수아비였다. 나는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모든 퍼즐이 다 맞춰진다는 얘기를 했었던 게 네. 2019년 12월 달 기사입니다. 부동산 안정화 됐다더니 청와대 참모진 집값은 40%는 상승했다. 또 뭐야? 라는 네. 경신련 보도 자료가 있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1급 이상 공직자들 쫙 조사해 보니까 부동산 시세 차익이 장난 아니었다. 네. 그냥 상위 10명 평균은 27억을 벌었고 평균 상승액은 9억 3천이었다. 네. 그러니까 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 정책실장들의 투자도 성공적이었다. 네. 장하선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10억 넘게 올랐고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이제 과천집이 10억 넘게 올랐다. 김상조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청담동의 아파트가 11억에서 이제 15억 9천으로 4억 4천이 올랐다. 문재인 정권 이제 30개월 중 26개월 집값이 사실 올랐다.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불로소득주도 성장만 나타나고 있다. 고위공직자는 부동산 공시지가와 시세를 함께 신고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통계고 수치잖아요. 본인들의 집값이 올라간 걸 통계로 그대로 돌렸으면 오히려 우리가 신뢰했을 텐데. 그렇죠. 그러네요. 그대로 반영됐을 텐데. 네. 네. 특히 이제 부동산 실패론 막 이런 게 계속 등장했었었죠. 2020년도 때. 하도 이제 집값이 안 잡히고 뭐 이런 정책도 내놓고 저런 정책도 해도 안 나오니까 청와대 또 고위공직자는 뭐하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딱 발표됐던 게 비서관급 이상이면 1주택 외에는 모두 다 처분해라.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때 처분하라고 했더니 그 다음으로 나왔었던 기사. 직 대신 집을 선택했다. 몇 분 계셨죠? 네. 집을 버렸죠. 맞아요. 처분하라고 했더니 네. 집은 안 팔고 네. 직을 버리신 분들이 있었죠. 그때도 저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이게 오죽하면 그러겠냐. 무너져가는 정권보다는 내 집값을 더 선택하겠다. 네. 라는 뭐 이런 비아냥들이 많았었는데 네. 지금 와서 보면 소름 돋는 게 본인들은 사실 통계 조작을 알고 있었잖아요. 청와대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청와대는 알고 있었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 있는 정책실장들은 집값이 안 빠지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 팔라고 하면 사실 통계는 빠진다라고 했었어도 안 빠지는 게 눈에 보이는데 팔겠냐라는 거죠. 안 파는 거죠. 왜? 안 빠지고 있는 거는 난 정확하게 알고 있고 부동산 정책에 해놨지만 사실 실패한 것도 알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실 충성을 안 하고 그냥 집을 선택한 거죠. 기억나실 겁니다. 2018년도 당시에 통계청장이 경질이 되었었어요. 우스갯소리로 통계 조작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라는 말들이 있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게 사실이었죠. 당시 통계청장께서 눈물의 의인식을 하면서 나는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뼈 있는 멘트였었죠. 통계청장 같은 경우는 임기가 보장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었다. 국가통계는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함에 대해 기준이 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아유, 저 이번 참안 됐네, 진짜. 그쵸. 예. 오죽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그 다들 합리적인 의심들을 했었지만 그래도 설마 그랬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현실이었다. 그래서 제가 타이틀을 잡아본 게 대국민 사기라고 말한 이유 자체가 진짜 사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통계 조작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을 속여가지고 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걸 사기라고 얘기하잖아요. 남을 기망해서 본인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시는 분들이죠. 분들이 아니라 놈들이죠. 그쵸. 국민들한테는 집값 안정된다. 집은 팔아라. 집은 거주하는 거지 투자 수단이 아니다. 라고 공공연하게 말하면서 본인들은 뒤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챙기고 있었고 실제로 부동산 하락한다고 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자기 보유 한 채도 팔아라. 실거주 한 채도 팔아라. 집값 무조건 빠진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진짜 빠진다라고 믿는다라고 하면 자기 집도 팔아야 된다는 건 맞긴 하죠. 진짜 빠진다고 믿으면. 그럼 전세 살았다가 집값 바닥일 때 올라갈 때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집을 안 팔았죠.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알고 있었으니까. 팩트는 이렇게 다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다 폭등을 했었었고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많이 올라가면서 전국과 지방 이런 괴리감들, 양극화들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타났었다. 하락론자, 상승론자 전 이런 거는 정말 싫어합니다. 저는 그냥 시장론자라고 생각하고 현실을 전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면 딱 한 가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언행일치입니다. 하락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상승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승한다라고 생각했다가 틀릴 수도 있고 하락한다고 생각했다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내가 하락한다고 생각했으면 상승한다고 생각했으면 그 말과 행동은 일치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빠진다라고 생각했으면 본인 집은 팔았냐? 상승한다라고 생각했으면 본인은 투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 언행일치가 되게 기본적인 것 같은데도 기본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우리가 언행일치라는 거는 행동, 등기랑 내 포지션이랑 맞느냐? 집값이 하락한다고 말하시는 분들의 등기부 등본은 어땠었냐? 돌이켜보면 모든 게 다 일치가 됩니다. 2018년도 당시 정말 이슈가 많이 됐었던 문제 발언. 장하성 전 정책실장님께서 모두 다 강남 살 필요 없다라는 멘트로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욕을 많이 먹었었잖아요. 맨해튼이나 베버리 힐즈 등의 주택 가격 등을 왜 정부가 신경 써야 되느냐. 거기 초고가 주택들 막 100억에 거래됐다, 200억에 거래됐다 이런 거 뭐 미국 언론이 실시간으로 인터뷰하냐, 홍보하냐. 우리나라는 뭔가 무슨 경마장 말처럼 강남 아파트가, 압구정 아파트가 50억을 찍었습니다, 60억을 찍었습니다, 뭐 이걸 실시간 중계하냐. 어차피 우리가 거기 살 집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건희 회장님이 몇십억짜리 주택에 살든 그게 우리랑 알 바는 아니잖아요. 돈이 있어서 그 고가 주택에 산다라는 거를 누가 뭐라고 해요. 그런 건데 약간 사족을 붙여서 욕을 먹는다. 내가 강남 살아봐서 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 말을 안 붙였었으면 조금 덜 욕을 먹었을 거를 이 말을 한꺼번에 같이 해가지고 욕을 쌍으로 먹었었던 거죠. 저는 이때만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진짜 잘못된 분이죠. 이분이 통계 조작을 몰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한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통계 조작을 관여했었고 실제로 아까 말한 분들 3인방 중 한 명이잖아요. 이분이 즉 부동산 정책을 다 수립했을 텐데 이분은 진짜 이 통계 지표 조작을 몰랐을까요? 그러면서 본인 집은 왜 안 팔았을까요? 집값 잡는 거를 자신했었으면 왜 안 팔았을까요? 본인 살아보니까 강남 좋은 거죠. 팔고 싶지 않았으니까 안 팔았겠죠. 이런 게 나오는 거고요. 최근에 또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 싶은데 2023년도 9월 달인데 김수현 전 정책실장께서 책을 또 냈어요. 솔직히 눈치가 있고 양심이 있으면 책을 안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책을 내면서 집값 폭등의 원인은 공급 부족, 세금 문제가 아니라 유동성 과잉 탓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걸 아시는 분이 왜 집값 잡는다라고 그동안 그렇게 얘기를 해오고 통계를 조작해왔냐. 집값 못 잡는다라고 얘기를 하든가 다 잡는다고 하면서 대국민들한테는 잡히고 있습니다라고 사기를 치면서 또 본인 집들을 안 팔았다라는 거죠. 본인 집이라도 팔았으면 저는 언행일치라고 했었으면 저도 이분은 맞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었다. 이 부동산과 정치라는 책이 나왔고 저는 주말에 이거 읽고 제 블로그에도 서평도 썼어요. 거기다가 제가 뭐라고 썼냐면 세 줄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처음에 청와대 정책 수석 하셨다가 장하성 그 정책실장님이 그만두시고 정책실장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분이 18년도부터 19년도까지 정책실장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19년도 8월달에 김상조 실장한테 넘겨주면서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어이가 없었던 게 뭐냐면은 세 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잘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 근데 중간에 이분이 경질됐잖아요. 중간부터 정책이 좀 꼬이기 시작하면서 안 됐다.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분의 주장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나를 경직시키지 말아야 된다였었고요. 실제 인터뷰를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있을 때는 집값을 잡았었대요. 2019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 상반기에 집값이 좀 빠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두자마자 폭등을 했다는 거예요. 딱 두 마디 생각났습니다. 뻔뻔, 네. 후한무치, 내노남불. 아니,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기 정부, 같은 정부 내 같은 동업자들이잖아요. 근데 디스를 해. 그러니까 2019년도 8월 달부터 취임한 정책시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이유는 모르는 일이고. 저는 약간 그 생각들은 해요. 최근에 이제 여당 쪽에서는 통계 조작에 문재인 대통령도 개입한 거 아니냐, 진실을 밝혀라 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몰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안 그랬으면 둘 중 하나죠. 진짜 뻔뻔하든가 아니면 포커페이스를 엄청 잘하든가. 옛날 조선시대 때도 왕 주변의 간신들이 막 잘못된 정보들을 제공하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뭐 없습니다 하면서 뭔가 진짜 민심이랑은 다른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렇게 주변에 자꾸 막 대통령이 잘 집값 잡히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면 잡히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제가 다시 보면 주무부처 장관들이 도대체 어떻게 보고를 했길래 정발대 말씀을 하느냐, 어떻게 따지면 핵심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분이 인터넷 댓글을 되게 많이 보시는 분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본 것들을 대해서 늘 이렇게 언급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 통계를 조작한 것들은 몰랐을 수 있었을 생각하는데 댓글들이 좀 이상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댓글들이 맞는지 한번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 생각했는데, 일단은 이분이 알던 몰랐던 그거를 제가 논하고 싶지 않고 제가 평가할 수도 없으니까. 근데 네. 뭔가 이상한 댓글들이 올라오면 한번 이게 뭐 쌍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욕도 아니고 정상적인 뭔가 논리적으로 댓글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들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봐라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거를 안 한 게 일단 가장 큰 잘못이었거든요. 그렇죠. 뭐 잘못이 없다라는 건 아닌데 예.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한 것 중 하나가 청와대에서 처분령 내렸잖아요. 투기 근절을 하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사실 내부에 적이 있었죠. 이미 투기하던 사람들은 다 내부에 있었었는데 이거를 알고 있었으면 이런 내용을 얘기할 수 있었을까? 과연 알 수 있을까? 여기도 나오잖아요. 부패 청산, 부동산 부패 청산 했더니 청와대 그 부패들은 있었었다. 이게 팩트였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약간 좀 뜬구름 잡는 듯한 얘기들을 해서 뭘까 했더니 오히려 이렇게 하면 또 퍼즐이 맞춰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진실은 저 너머에. 김현미 장관님을 제가 편을 드는 건 아니에요. 편을 드는데 이분이 집이 두 채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때 하나를 이제 파는 것도 완벽히 판 게 아니라 뭐 땅은 냅두고 건물만. 근데 그게 참 답답했던 게 뭐냐면은 그게 농가 주택이에요. 그러면 안 팔아도 되거든. 그러니까 부동산을 정말 모르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정말 이 주택에 대해서 이게 묻지마 맹공이었잖아요. 이 주택 하면 무조건 나쁜 사람. 근데 농가 주택은 어차피 주택으로 간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일단 모르고 그만 받으러 부동산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냥
해야 되니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김현미 장관을 두둔하는 건 아닌데 다 이게 솔직히 청와대에 있는 분들도 이거 팔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팔라고 하니까 파는 거잖아요. 오히려 안 팔고 직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전 이게 진짜 그때가 너무 지금 생각해 보면 나중에 이거 그냥 그 팩트만 보여주는 드라마로 만들어도 그냥 블랙 코미디가 될 것 같아요. 그냥 그쵸? 진짜 과장하지 않고 네. 너무 웃긴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빠숑님한테 한번 얘기한 적 있었어요. 저는 이제 통계 자격증 공부한다. 근데 한번 어디 땄어 떨어졌다. 이거? 오, 야 축하드려요. 투자 자산 운용사는 그냥 한 번에 그냥 붙고 오히려 네. 이런 거는 용어가 쉽고 야, 하다 보니까 했는데 네네. 제가 지금 박사 과정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네. 박사는 무조건 통계를 써야 된대요. 그래서 통계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네. ADSP가 엄청 대단한 자격증입니다. 통계 자격증 중에서 제일 쉬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한번 시험 반에 떨어졌어요. 네. 너무 용어부터가 너무 생소하더라고요. 그렇죠. 수학도 너무 어렵고. 축하드려요. 합격자 발표가 2023년도 9월 15일이에요. 근데 공교롭게 그날 통계 조작이 발표가 됩니다. 합격했다니 누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통계 뭐 배워서 의미 있냐. 조작하는 거 아니냐라고 누가 그냥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계속 공부는 해요. 어차피 이제 논문도 내년에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빅데이터 분석 기사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실제 실무 통계도 돌리는 건데 아유,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면서 느낀 게 오히려 이럴수록 내가 직접 알아서 그동안은 저도 참 그랬었던 게 통계 자료를 정말 많이 쓰지만 통계학을 배우지 않아 놓고서도 통계를 논하고 있었던 것도 민망하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내가 정확히 통계를 알아서 얘기할 수 있는, 즉 가려낼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된다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유, 멋집니다. 2013년도 9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떠냐? 수도권 아파트 최고가 계속 갱신하고 있다. 정고점 85% 회복했고 용산이나 강남 같은 경우는 거의 정고점을 곧 도달한다. 호가는 정고점 호가들을 불러대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또 막 강남만 그렇다. 실제 가격은 다르다. 떨어진다. 뭐 일시적인 상승일 뿐이다. 데디킷 바운스다.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 강남이라 했었을 때 반포, 압구정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잠실 리센츠 같은 경우 33평형도 25억 실거래가들을 찍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호객노노 사이트 가서 보세요. 실거래가가 그냥 튀는 거래만 몇 건 있고 거래량이 몇 건 없는 게 아니라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아나가면서 올라갑니다. 리센츠도 그렇고 엘스도 그렇고 트리지움도 그렇고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 해당 지역들 잠실동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일명 여러분들 그렇게 싫어하는 갭 투자를 못해요. 네. 현금으로 다 들어가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실거주를 해야지만 돼요. 실거주를 안 하면 애초에 토지거래 허가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투기 수요라고 말할 수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지금도 눈 감고 귀 닫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들을 못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뭐 가격 올라가고 있다, 지금 사세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딱 한 가지, 제가 통계 하나만 본다라고 하면 CSI 아까 강조해 드렸잖아요. 올라갈 때 올라가고 떨어질 때 떨어지고 이게 되게 잘 맞는다 이게 했는데 미국발 금리 인상 이슈 이후로 쫙 떨어지다가 정확하게 2022년도 11월 12월이 바닥을 찍고서 쫙 올라갑니다. 6월 달에 딱 100을 찍었고요. 여기가 분기점이었는데 100을 뚫고 올라가고 있죠. 이게 지금 팩트다. 예전에도 저는 많이 썼던 표현 중 하나인데 이거만큼 명확한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각자 도생.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통계 조작한 거 아니냐라고 우리들끼리는 얘기한다 하더라도 설마 그래도 국가 통계를 건들겠어라고 했는데 국가마저도 여러분들 속이는 시대예요. 이젠 누가 누굴 믿어야 될지 몰라요. 상승론자, 하락론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 눈으로 부동산 시장을 확인해 보고 양쪽 얘기, 제 말에 다 믿으세요 라고 얘기 안 합니다. 김재영 소장 말이 진리입니다. 얘기 안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제 말도 들어보고 빠숑님 말도 들어보고 설령 뭐 하락한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다 들어보고 여러분들 실제 현장도 가봐서 체크해봐서 여러분들 인생을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된다. 각자도생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방송을 빌어서 아마 이 방송을 아마 관계자분들도 들으실 것 같아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7년도부터 2021년도 통계는 원본 2022년도까지죠. 2022년도 5년 동안의 통계는 이거 바로 잡으셔야 돼요. 왜냐면 원본 통계로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저희처럼 통계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시계열 분석이라는 걸 하는데 지난 20년 동안에 이게 일관된 데이터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2017년도부터 2022년 통계는 우리가 못 써요. 그럼 한국 부동산은. 그러면은 이거를 바로잡지 않으면요. 계속 못 쓰는 거예요. 이건 큰일 날 문제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원본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리지 않거든요. 그것들을. 그래서 2017년도 5월 달부터 2022년 5월 달까지 통계는 원본 데이터로 바꾸시고요. 그리고 다시 그걸 발표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저희가 통계 분석을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마 계속 방송을 해왔고 리서치 분석을 해왔기 때문에 제 블로그 하면 다 있는 내용이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는 제가 KB 위주로 분석을 했지만 한국감정원 분석을 가끔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KB가 다루는 지역보다 부동산원이 다루는 지역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 다른 지역 쓸 때는 그쪽 데이터를 갖고 와서 같이 분석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2019년도 하반기 때부터 통계를 안 썼습니다. 이 통계가 잘못됐다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것들을 증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얘기를 누구도 못했죠. 근데 제 예상대로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통계 전문가로서의 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통계는 아까도 김재현 선생님이 보여주신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KB는 이 위쪽에 있거든요. 근데 한국감정원은 밑에 있어요. 거의 그냥 0에 수렴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2020년도, 2021년도는 폭등 시기였었거든요. 그때도 0에 수렴하는 통계가 나왔으니 그 데이터를 보면서 누가 조작이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변명을 하든지 간에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2017년도, 2022년도 상반기 통계는 원본 데이터로 바꾸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좀 강력하게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렇지 않으면 한국 부동산 통계는 앞으로도 사람들이 안 쓸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한국 갤럽에 있을 때 부동산원 연구원들과 20년간 같이 연구 생활을 했습니다. 그분들 잘 아는데 선량하신 분들이고 선량하신 석사님, 박사님들이시거든요. 그분들이 당당하게 남은 임기 동안에 연구원 생활을 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들 때문에 혹시라도 명령을 내리셨던 분들은 싹 빠져나가고 실무 담당했던 분들만 처벌을 받는다, 책임을 진다, 아마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자들만 택출하셔갖고 책임자들만 처벌하시는 것들이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무자들은 조치 죄가 없어요.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영상을 정치적인 이슈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진보 보수 여야 야 이런 식으로 볼 게 아니라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그리고 뭐 이것도 팩트 위주로만 제가 최대로 추려놓은 거입니다.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뭐 내가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옹호하고 그런다기보다도 제대로 말 그대로 통계청장님 얘기했었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준이 명확해야지 그에 따른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현 정권에서도 오히려 반면교사로서 삼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너무 감사했고요. 네. 또 다음 달이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추석 잘 보내시고 10월 달에 뵙기로 하시죠. 네. 건강하시고 저희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